모든 사람들이 워런 버핏은 읽어볼만 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다른 어떤 투자자보다도 몇 줄도 읽어보지 않고 장기 투자 운운하겠지.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한 줄 한 줄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있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University of Berkshire Hathaway라는 책을 읽었어요. 트레이더나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워런 버핏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줄도 읽어보지 않고 유명하니까 무조건 편견으로 대합니다. 부자니까 혹은 가치 투자 얘기하니까 무조건 장기 투자 운운하겠지, 아니면 싸게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저는 트레이더 하면서 선배들한테 워런 버핏에 대해 여쭤보면은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워런 버핏을 단 한 50페이지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워런 버핏이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줄 한 줄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있고 또 너무 재밌게 쓰여 있거든요. 진짜 고수가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쭤봤는데 물어보니까 워런 버핏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 트레이더들이 숭배하는 류의 사람도 아니고 투자 스타일이 다르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안 상태에서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멋있는 일이지만 정말 일자 무식해서 그냥 편견으로 가득하다는 거는 투자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좀 웃기죠? 저는 트레이더 출신인데 초단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가장 초장기 투자를 하는 워런 버핏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를 칭송하는 것이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투자자, 모든 사업가,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워런 버핏은 읽어볼만 해요. 그 누구보다도, 그 다른 어떤 투자자보다도 워런 버핏의 이야기가 더 울림이 있습니다. 그가 투자로 다른 모든 투자자를 압도할 정도로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시각, 그가 가져올 수 있는 어려운 세상에 대한 단순화, 그리고 또 재미 요소들까지. 그래서 적극 추천하는 바이고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워런 버핏을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워런 버핏에 대한 소위 가치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제 생각보다는 좀 너무 얕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해 소개하는 분들이 약간 패색이 짙은, 약간 패배주의적으로 다른 모든 건 안 된다, 트레이딩도 안 되고 기술적 투자도 안 된다고 다 증명됐다, 오직 워런 버핏이 짱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걸 많이 봤는데, 그렇게 과대하게 단순화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의 진짜 깊은 의미들이 다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방식대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워런 버핏은 흔히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을 해서 재무제표를 달달 외워서 재무제표 대비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가지고 가다가 초장기 투자를 해서 크게 먹는다 라고들 알고 있어요. 그게 실제 사실이고요. 다만 대중들이 여기서 느끼는 이제 거부감은, 야, 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기 투자하냐, 나는 재무제표 다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자하냐.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가 이 표현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해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은 뛰어난 경영 매니저를 알아보고 그를 발탁하는 것이다. 특히 가장 위대한 매니저들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기부여를 시키기는 힘드므로 어떻게 하냐? 그들의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자회사로 영원히 데리고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해요. 네, 이런 구조를 떠나서 뛰어난 매니저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어릴 때 워런 버핏을 읽을 때는 이 뛰어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해보니까 뛰어난 경영자라는 게 되게 분명히 있어요. 그 경영자를 알아보려면 기록으로, 이제 실적으로 본다면은 알아보기가 쉬워요. 윤리적이고 굉장히 일관적이고 위기 대응 능력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크게 생각하고 소위
뻘짓을 안 하고 쓸데없는 짓을 안 하고 단기적인 선택을 안 하고 마치 자기가 회사의 주인처럼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위한 가장 좋은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매니저들 군이 딱 존재합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것이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첫 번째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읽고 뭐 싸게 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좋은 비즈니스 매니저가 이끌고 있는 좋은 비즈니스.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많이 인수해줘서 그 사람들이 영원히 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경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벅셔 해더웨이 본사가 한 30-40명밖에 안 돼요. 버핏이랑 찰리 먼거를 포함해서. 비서들이 몇 명 있고 조그만 그냥 건물에 30-40명이 앉아서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책 보고 그런 분위기예요. 어차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가장 경영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투자를 했을 뿐이고 알아서 하셔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땐 그냥 멋있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것은 버핏이 경영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이나 또 다른 주주 서신들을 훑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워런 버핏이 일반적으로 월급쟁이 경영자, 최고 경영자들에 대해서 아주 잘 파악하고 있구나. 워런 버핏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무리가 뭐냐면은 MBA 나와서 헛똑똑이들,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했고 경영 잘하는 척은 엄청나게 하는데 재무제표랑 회계를 막 꼬아가지고 자기들 옵션 많이 받아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려고 결국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계속 부단히 움직이고 있는 일련의 경영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게 경영자들이 대부분 하버드 나오고 MIT 나오고 뭐 비즈니스 스쿨 나갔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영의 대단한 원리나 철칙이나 통일되어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경영도 굉장히 예술입니다. 돈을 많이 받는 직군이고 횡령 배임이 가능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CEO나 이제 최고 경영자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약간 미묘한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워런 버핏의 관점은 1번 능력이 있을 것, 2번 근면성실하고 솔직하고 진솔할 것, 그리고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표현은 주주를 진심으로 위해서 한 의사결정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 능력이다. 경영 능력을 지켜보려고 한다. 저도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직접 창업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뛰어난 경영자를 알아보는 어떤 기준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투자 굉장히 쉽다. 뛰어난 경영자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진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혹은 진짜 그냥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얘기는 아니었고 투자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했던 최고수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쉬운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따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워런 버핏이 해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모트라고 하죠. 모트. 해자라는 표현을 국내에서는 안 쓰죠. 왜냐면 중세 유럽에 있던 개념인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돌성을 쌓고 적군이 쳐들어올까봐 돌성 주위에 이렇게 연못을 파잖아요. 그거를 번역하면 해자가 됩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때 적군에게, 즉 경쟁자에게, 비슷한 브랜드에게 공격당하지 않는 어떤 사업 모델 자체의 강인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 이런 걸 해자라고 해요. 모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ETF를 추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이드 모트 ETF를 찾아보시면은 그런 해자가 강력한 어떤 가치적인 힘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둔 ETF인데, 해자가 강한 기업들은 어떠냐 하면은 경제 위기가 오거나 비즈니스 사이클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신생 기업들이 뭐 가격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경쟁을 하려고 할 때 방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역전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얘기도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영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본질적인 방어력이 존재하는가를 투자자일 때도 그냥 유추를 했었지만요. 이 기술이 특별히 강한 것이 있느냐 아니면
가격을 굉장히 높여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느냐 아니면 유독 좋은 채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창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회사의 해자를 어떻게 쌓아서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하고 우리 수익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정말 5년 내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답을 잘 찾아낸 기업들은 우연히 찾아낸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찾을 때는 우연히 찾아냈어도 그걸 지키기 위한 걸 만들어내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대단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해자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은 예전에는 몰랐었던 건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워런 버핏의 가장 대표적인 투자가 코카콜라였죠. 여기서 얘기하는 브랜드라는 것은 무형 자산으로서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브랜딩이라는 건 거의 최면술에 가까워요. 최면술. 여러분들한테 최면을 거는 거죠. 브랜드가.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콜라가 가장 먼저 나오게. 그러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막 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돌발 퀴즈로 탄산음료 외쳐 하면은 90명이 코카콜라를 외치도록 만드는 것이 일종의 궁극적으로 최면술이라는 거예요. 코카콜라에서 펩시까지 가기는 굉장히 머나먼 거리가 있죠. 여러분이 뇌라는 상상 공간 내에서 가장 큰 부동산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미리 일찌감치 잘 깨달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님이고요. 거의 브랜드를 쌓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죠. 젠틀몬스터라는 안경 브랜드가 있는데 선글라스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김한국 대표님도 회사의 절반이 브랜딩 팀이에요. 여기는 선글라스를 만드는 팀도 다 브랜딩이고 사업 구조 자체가 무조건 브랜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랜딩이라는 게 머릿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버리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마케팅 과정이에요. 근데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기업들은 이 브랜딩이 강한, 즉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아주 강인하게 뿌리 박은 어떤 관념들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브랜드가 사실 재무제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업 구조를 보면은 그 브랜드가 숨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돌발 퀴즈를 풀 때 굉장히 집중하고 퀴즈를 풀면 각자 다른 답들이 나오겠지만 집중을 별로 안 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 아니면 MT에 갔다. 뭐 파티 중이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막 부어라 마셔라 혹은 뭐 미팅 중이다 이럴 때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 돌발 퀴즈에 취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딱 던지면 바로 나오는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보석 하면 뭐 티파니가 나온다거나 백 하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급차를 외쳤을 땐 벤츠부터 나온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집중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평시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 브랜드라는 최면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강한 애플, 코카콜라, 나이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람들이 나이키와 애플, 코카콜라에 대해서 실망해서 이들을 먹지 않기까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펩시에서 1년에 몇 조 원의 마케팅비를 써도 아프리카에서 목이 마를 때 콜라가 먼저 떠오르지 펩시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이런 강력한 마케팅과 강력한 브랜딩이 전 세계로 계속 뻗쳐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코카콜라를 팔 수 있는 어떤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어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부모님들 보면은 집에 컴퓨터 살 때 다나와 같은 데서 최저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성 컴퓨터를 샀잖아요. 삼성 컴퓨터를 바로 삼성 매장에서 사면은 20만 원, 30만 원이 더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삼성이니까. 근데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가 전혀 없는데 귀찮고 힘들고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 때는 어떤 브랜드를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국내로 친다면 삼다수가 그렇겠죠. 삼다수. 어느 순간 삼다수가 그냥 생수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죠? 특별히 눈에 띄게 굉장히 저렴한 다른 브랜드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삼다수를 사요. 마데카솔 같은 것도 비슷한 예시겠죠. 바카스도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싶을 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을 때, 기운 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바카스를 사다 주잖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 중에 바카스가 비싸요. 비싼데도 어떤 상징성이 생긴 거죠. 그죠? 그 브랜드 때문에 사잖아요. 특히 소비재가 아니라
중요한 상품일 때,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낙하산을 사야 되는데 최저가 낙하산이라고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익히 알려져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의 낙하산을 사죠. 왜냐면 목숨 소중하니까. 벅셔 해더웨이가 가장 초기에 인수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시즈 캔디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즈 캔디. 그냥 이제 초콜릿 파는 회사예요. LA나 이제 서부 쪽에서 유명한 초콜릿 파는 회사예요. 엄청 고급 초콜릿이더라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시즈 캔디를 살 때 보니까 서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고급 초콜릿 집으로 시즈 캔디를 기억하고 있어서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시즈 캔디 집에 모여가지고 시즈 캔디를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남자들이 더 저렴하다고 해서 발렌타인데이 날 저렴하다고 다른 가게를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가장 좋은 초콜릿을 선물하고 싶을 때 시즈 캔디를 찾아오더라. 그리고 어떻게 그걸 해내는지는 워런 버핏이 이해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째우째 잘해서 서부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거죠. 그 브랜드 가치를 봤을 때 그냥 돈을 잘 벌고 열심히 해서 잘 버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뇌리안에 그 브랜드가 낙인된 모습을 보면서 워런 버핏은 야 저거는 내가 사가지고 그냥 들고 가면 계속 성장을 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브랜드를 생각보다 굉장히 중시 여기더라. 세 번째는 물론 가격이죠. 가격. 저는 트레이더니까 가격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가격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흔히 이제 뛰어난 트레이더들도 펀더멘털을 이해하고 이 가격을 움직일 만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움직일 때 그 가격의 움직임을 심리로 해석해요. 다른 사람들의 심리. 지금 트레이더들이 왜 반대로 왔을까?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나?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나? 아니면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다른 군중들의 행동의 의사결정의 질을 고민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워런 버핏은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가격 움직임 자체를 해석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게 별로 돈도 안 되더라. 자기처럼 어마어마한 규모로 비즈니스를 인수해서 장기적으로 시즈 캔디를 가져오고 뭐 코카콜라를 사들여서 코카콜라에서 20년간 나에게 배당할 현금을 계산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내가 100억 주고 사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한 700억, 800억 벌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가만히 들고 있어야지.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무 의미도 없더라. 코카콜라에 넣었는데 1억 넣었으면은 향후 20년간 거기서 8억의 현금이 그냥 뿜어져 나올 거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플러스 그 지분 가치가 20년 후에 또 한 10억 정도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즉 투자한 돈은 10억이 되고 거기서 현금이 8억이 그냥 계속 배당처럼 흘러나온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다고 했을 때 왜 굳이 그 수익을 내버려 두고 혼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 라는 생각인 거예요. 즉 이분은 뭐 기술적 투자 같은 것을 절대 안 된다라고 부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게 좀 한심한 노릇이다. 그게 시간 낭비다. 자기처럼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워런 버핏과 그의 스승이 했던 얘기죠. 미스터 마켓이다. 가격이 오르건 빠지건 자기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빠지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오르기도 하겠지. 나쁜 일이 있을 때 오르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빠지기도 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그 가격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더들처럼 그 가격에 어떤 정보나 지혜가 숨어 있다고 그걸 막 집중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가격이 쌀 때 냅다 사면 된다. 내가 어제까지 먹던 햄버거가 갑자기 반값 할인을 하면 사면 된다. 얼마나 좋냐. 내 분석이 좀 틀렸을 수는 있지만 틀려봤자 반값에 사면 얼마나 틀리겠느냐.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항상 가격 움직임 속에서 모든 정보, 모든 시그널을 끌어내려고 하고 우리가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이 되고 다수의 군중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극단적으로 더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소수계열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워런 버핏은 니네는 그러고 놀아라.
단기적으로 노래들은 그러고 놀아라. 극소수의 트레이더들이 좀 벌다가 그것도 감 떨어지면 실패할 텐데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 게임에서 멀어져서 걔네들끼리 가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때 싸면 좀 더 사고 시장 전체가 싸지느냐 비싸지느냐 도움 받을 수 있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비즈니스라는 게 뭐 모든 경제 상황에서 다 잘 될 수도 없고 항상 잘 될 수도 없는 건데 좋은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 올 때 계속 사서 모으면 된다. 모든 관념이 수집이에요. 수집. 우리도 일반 투자자로서 명심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산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자산은 공장 같은 거예요. 내가 수집해서 한번 내 품 안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불어날 뿐, 오직 성장할 뿐, 더 많은 돈을 벌어내고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갈 뿐 좋은 자산을 내가 인수해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집품 중에서 골동품 같은 거는 돈을 찍어내질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책이 뭐 나중에 골동품이 됐어요. 이 책이 골동품이 돼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안 남은 책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책이 나중에 10억, 100억이 되겠지만 이 책은 따지고 보면 자산이 아니에요. 희소한 커머디티가 가격이 폭등한 거죠. 네, 워런 버핏은 그런 관점을 보지 않아요. 이걸 들고 있으면은 이게 가격이 확 오르겠지라는 관점을 보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읽고 아니면 뭐 어떤 식이 됐건 여기서 돈이 계속 나온다. 즉 나는 여기서 계속 새로운 돈이 나와서 생활비로도 쓸 수 있고 새롭게 투자도 할 수 있다. 완전히 나의 소유물처럼 수집을 하겠다는 관점을 접근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른데 이게 그냥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트레이더 혹은 제가 인터뷰했던 김동호 아니면 최성훈 트레이더 등과 여러분이 싸우셔야 되는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가 있고 또 자산이라는 관점으로 영원히 보유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훨씬 애정을 갖고 제대로 분석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을 사셔야 되는데 평생 그 집에서만 살아야 된다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현금이 3억이 있는데 예전에 LTV가 높을 때는 현금이 3억이 있는데 뭐 한 7억,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한 6개월, 1년간 임장을 다니면서 어떤 집이 좋은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살까? 아니 조금이라도 더 연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거치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평생 보유할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더라.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자산이냐 아니냐를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나 워런 버핏이나 대부분의 부자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가격만 오르는 것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매년 나한테 현금을 또박또박 갖다 바치는 자산을 자산이라고 생각하자. 즉 내 보유 비용을 지가 알아서 카바를 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면 내가 사는 집 말고 내가 사는 집은 그냥 앉아서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오피스텔이 됐건 뭐가 됐건 집값이 오를 때까지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이자 비용이나 기회 비용을 퉁쳐줄 수 있는 거. 그 임대료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 돈을 통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를 또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아니라면은 내 돈이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요. 가격 오르면 좋지만 올라도 계속 묶여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식 가격 오르면 그래서 100만 원치를 샀는데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절반을 팔면 100만 원이랑 캐시플로우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왜 부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100% 오를 수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연 10%씩 주는 것을 더 선호할까를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워런 버핏의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샀다 팠다 하는 그 매매 수익률에 대해서는 세금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세금보다 차라리 배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적게 된다. 그리고 자본 자체가 그 투자한 곳에 자산 자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 받으면서 묵혀놓고 기다릴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라 제가 다 100% 설명 못 드리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부자들이 신기할 정도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좋아해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더 쓸 수도 있고 급할 때 유동성을 땡겨 쓸 수도 있고 재투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고 자유도가 무궁무진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살 때 현금 흐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올해 주식을 5천만 원치 산다. 그러면 이걸 4년 5년간 묵혀둬서 그게 1억 2억이 되더라도 언제 끊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 매년 1억에 대해서 한 2% 이상의 배당이 나온다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유도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그만큼 성공한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으십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어마어마하게 많기도 해요. 어마어마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습관이라는 분이 계시죠. 좋은 습관이라는 분은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3년 정도부터 가치 투자로만, 이분은 순수 100% 약간 탐정형 가치 투자가이신데 저희도 인터뷰 한번 모시면 좋겠지만 거의 매년 50% 이상씩 수익을 내셨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고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나라만 안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만 안 된다라면은 미국에 가치 투자하시면 되겠죠.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라고 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라고 특별히 더 어렵지 않고요. 가치 투자 오래 한 팀들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가치 투자로 유명한 펀드들도 최근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고 단순한 팩터로 1차원적인 팩터로 분석했을 때 이제 밸류 팩터, 가치 투자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졌다 혹은 거의 마이너스다, 지난 몇 년간 마이너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불신하는 거는 그 펀드들이 그럼 과연 제대로 가치 투자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불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설명드렸습니다. 경영자, 브랜드, 그리고 가격은 오로지 나에게 유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격이다. 내가 쫓겨다니는 것이 가격이 아니라 내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 가격이다. 이 얘기를 매년 주주총회에서 계속 반복을 해요. 10수년간, 20여 년간 반복을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트레이더라면 그 가격의 움직임에서 남들은, 다른 트레이더들마저도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진리들을 파악하고 낌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동물적으로 훈련되는 이제 운동선수처럼 국가대표 선수처럼 훈련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 극단적으로 촉각을 연마해서 그걸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무리다. 또한 워런 버핏 정도의 작은 규모로 하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 그거보다 사업을 분석해서 좋은 사업을 알아보고 좋은 경영자를 알아보고 좋은 해자, 좋은 브랜드를 알아보고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면은 훨씬 쉽지 않느냐. 세상에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에요. 가치 투자는 힘들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트레이딩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거니와 어려워요. 무엇보다 어려워요.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 정도 레벨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루 종일 트레이딩 하려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워런 버핏의 얘기는 그건 거죠. 훨씬 쉬운 길이 있다. 노력을 안 해도 된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훨씬 가능성이 많은 길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MBA 수업을 맡게 된다면 자기가 가르칠 건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렇게 투자 잘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저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해봐요. 1,000억인데 앞으로 우리 회사가 영원히 돈을 얼마를 벌 것이냐, 하나하나 따져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한 유추는 모두에게 불가능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가능하잖아요. 1,000억짜리인데 내년에 뭐 순이익으로 봤을 때 100억 벌고 내후년에 120억 벌고 20%씩 계속 상승한다 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금리로 이 돈을 빌려서 여기 투자했을 때 돈이 될 것이냐 같은 것을 현가화 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에 사면 잘 산 것일까,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800억이라고 보고 찰리 먼건 900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 20% 정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경제 변화, 어떤 경쟁의 변화, 산업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브랜드의 희석 혹은 브랜드가 잘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룸 오브 에러가 있는 거죠. 에러, 내가 오판했을 가능성이 항상 뭐 10% 20% 많게는 30% 정도가 존재하는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어떤 가격을 정하는 것, 비즈니스를 평가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워런 버핏이 가르치고 싶은 1번이다. 요약하자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지금 땡겨와서 지금을 봤을 때는 내가 얼마 돈 넣어서 미래에 그 정도 돈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냐를 정하는 과정이에요. 정했다고 해봐요. 500억이라고 정했어요. 그 다음은 협상입니다. 협상. 500억을 살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500억의 거래대에다가 600억이 됐어요. 7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야, 회사가 더 좋아졌나 보다 하면서 가격을 추종해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게 있나? 남들이 왜 사지? 더 똑똑한 사람들이 사고 있나? 그래서 700억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500억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했으면은 500억 이상에서 안 산다. 브로커가 찾아와서 600억이 사실 수 있는데 600억 사실래요? 그러면은 응 안 사. 550억이면 응 안 사. 여기다가 400억에 사실래요? 그러면 살게. 내가 500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400억에 살게. 오케이, 딜 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엔간한 비즈니스는 5분 안에 자기가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5분 안에 결정할 수 있다. 저 뭐 이러이러한 거 파는 이런저런 회사인데 그럼 워런 버핏이 그래요? 회사 파시려고요? 저희한테 회사 팔면은 기존 오너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원하신다면 계속 비즈니스를 계속 경영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할 때 돈도 더 넣어줄 수 있고, 우리 브랜드도 있고, 우리 크레딧도 있고,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신용도 있고, 참 우리한테 회사를 파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에 파시려고요? 네, 2천억이요. 그러면은 안 사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천억 딜 던 바로 사겠습니다. 이렇게 5분 안에 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왜 가능하냐를 살펴보면 워런 버핏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53년, 54년째 매일 경제지를 읽고 매일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에 대해서, 자기 관심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얼마 정도에 팔리면 좋겠다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다 이 회사는 500억 부르면 사야지, 2천억 부르면 사야지 하는 것들을 적어놨다가 실제로 전화가 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자기 회계팀도 필요 없고 자기 변호팀도 필요 없다. 실사도 필요 없다. 난 당신 재무제표 지금 15년째 읽고 있기 때문에, 당신 연간 보고서 15년째 읽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이면 내가 현금 쏴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워런 버핏도 20-3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1,000억에 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일단 한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기록을 해놔요. 1,000억짜리 회사지만 내가 500억 되면은 500억에 부르거나 500억 이하에 부르면 무조건 사야겠다. 그러면 내가 틀렸을 때도 알고 보니 1,000억짜리가 아니라 800억, 700억짜리밖에 안 되는 회사였어도 싸게 사면 틀릴 가능성이 더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햄은 원래 무조건 싸게 사자 주의자였어요. 가치를 과거의 가치로 본 거죠. 장부에 적혀 있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0억짜리 회사인데 이런 의자,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보증금 다 청산하고 건물 있으면 사옥 있으면 사옥 다 팔아버리고 사람들 다 해고하고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사를 청산하면 얼마냐? 청산하면 1,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캐시 1,20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1,000억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사자. 그러면 그 1,200억의 자본을 들고 있는 회사가 뭐 사업을 너무 못하면 청산해버리면 되는 거고, 아니면 1,200억을 들고 설마 그렇게 사업을 못하겠어? 어쨌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테니까 남는 장사다. 싸게만 사면 남는 장사다. 그래서 PBR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즉 장부에 있는 청산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만 살 수 있으면 남는 장사다. 워런 버핏이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투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위대한 투자자고 엄청난 기록을 남긴 워런 버핏이지만 살다 보니까 싸다고 샀더니 산업이 엉망이고 경영진도 엉망이고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질을 점점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만 가지고는 이게 쉽지 않다. 실제로 회사의 그 일부 지분을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청산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든 주주가 다 모여서 청산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럼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엄청나게 골치 아픈 일이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이다. 자기 스승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고 자기 스승이 지은 책들이 세계 최고의 책이라고 주장하는 워런 버핏이지만, 그렇지만 스승 때의 그 PBR 방식이 약간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보통의 회사를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회사를 보통의 가격에 사는 게 남는 장사 같다. 코카콜라나 지금 애플이나 계속 뛰어난 매니지먼트가 이루어지고 돈을 계속 많이 벌 것이고 계속 승승장구할 회사들을 좀 저렴한 편으로, 약간 비싸더라도 평균 가격 정도에 사는 게 더 남는 장사 같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주 투자랑 좀 다른 개념이지만 성장 개념이 들어간 거죠. 퀄리티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더 좋은 회사를 사자. 내가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
너무 잘 굴러가는 회사를 조금 비싸더라도 어쨌든 좀 저렴한 편으로 사자 라고 좀 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흔히 그레이엄의 철학에 필립 피셔의 철학을 더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워런 버핏도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가 자기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립 피셔는 누구냐면은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아까 얘기한 탐정형 가치 투자를 잘 하신 분이에요. 탐정형이라면은 코카콜라에 가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제휴사 하청업체들한테도 물어보고, 야, 이 회사 정말 좋은 거 맞냐? 뒤에서 보면 막 궁색하지 않느냐 물어보고, 경쟁사한테 가서 물어봐요. 펩시한테 가서도 야, 코카콜라 어떠냐? 그러면 펩시에서 야, 코카콜라는 진짜 못 이기겠어요. 진짜 못 이기겠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거나, 아니 고객들한테 코카콜라 어떠냐 그러면은 나는 뭐 죽어도 코카콜라만 마실 거야. 나는 고깃집 갔는데 콜라 달라고 했는데 펩시 좀 화내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좋다. 괜찮다. 이런 정보를 직접 사람들한테 서너 명씩 인터뷰를 하고 다님으로써 정성적인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내년에 혹은 올해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경제 위기 오면 엄청 싸질 테니까 그때 사면 되지 않느냐. 워런 버핏이 처음에 투자할 때 그때 투자 안 하고 주식이 싸지길 기다렸으면은 지금까지도 돈 한 푼도 못 벌었을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저렴한 주식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지금 당장 시작해라. 좋은 주식이 있으면 바로 수집하기 시작해라. 특히 학계에서 얘기하는 자산 배분 이론들이 있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을 토대로 한 아무도 돈을 벌 수 없다, 고로 자산 배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매년 찰리 먼거랑 워런 버핏은 완전히 조롱을 합니다. 세상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 그런 전형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그렇다. 똑똑한 교수들이 가르칠 게 없으니까 막 공학, 수학 막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이 학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말 통탄한 노릇이다라고 매년 찝어서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자산 배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조건 좋은 주식이 있으면, 저렴하게 살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본인에게 현금이 있으면 무조건 산다 라는 주의인데, 저희 같은 회사도 효율적 시장 가설을 완전히 개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적 자산 배분, 즉 시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 시장 안에 우수한 양질의 정보들이 존재한다. 대응해야만 한다. 더 똑똑하게 투자해야만 한다.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주의고, 자산 배분, 효율적 시장 가설은 똑똑하게 투자한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바보니까 그냥 인덱스 사고 자산 배분하고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학계의 재무학의 일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언제 현금을 들고 있을지, 언제 채권을 들고 있을지, 언제 주식을 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워런 버핏도 똑같은 게 2000년도 초반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그 IT 버블이 이뤄질 때부터 야, 비싸서 살 게 없다. 그리고 IT 쪽은 안 살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2003년, 4년, 5년이 되면서도 야, 주식이 비싸서 우린 현금 계속 재놓고 있다. 한 4, 5년 안에 굉장히 큰 대형 박앤셀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 회사 전체의 비중이 점점 현금으로 혹은 단기 채권으로 쏠려간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재놨다가 전체적으로 살 주식이 많아질 때 한꺼번에 사겠다. 비록 시장 전체를 보진 않지만 시장 전체에 의해서 저렴한 주식들이 왕창 나오거나 저렴한 주식들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다우존스나 S&P 이런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야, 충분히 내가 살만한 가격이 온 종목이 많냐 적으냐를 보고 있는 거지만요. 1, 2, 3번을 말씀드렸고요. 경영자에 대해서 본다. 브랜드, 가격에 대해 본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다독입니다. 워런 버핏이 정말 많이 읽어요. 저도 읽으면서 좀 반성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나이로 만 10살에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에서 투자 관련된 책은 거의 한 번씩 다 봤다. 어떤 건 두 번씩 봤다. 만 10살에. 그러다가 본인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임의 책을 17살 땐가 만 17살 땐가 읽고 자기 인생을 완전 홀라당 다 바꿨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주식 투자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별로 잘 안 되다가 벤자민 그레임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주식을 살 때 주식을 바라보지 말고 주가를 바라보지 말고 그 주식이 상징하고 있는 그 기업의 일부를 산다라고 생각해라. 그게 주식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들고 와서 저희 회사 두물머리에 주식 일부를 사신다 그래요. 우리 회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주식은 우리 회사의 어떤 일부를 산 거죠. 20분일 30분일을 예컨대 사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지가 중요한 거지. 비상장 시장에서 두물머리의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배당이 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두물머리 뭐 하는 회사냐, 고객이 몇 명이냐, 객단가는 얼마가 나오고, 고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들고 있고, 오버헤드, 그러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있고, 혹시 부식을 많이 먹지는 않는지, 임대료가 비싸진 않은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천 대표는 어느 정도의 브랜드를 쌓고 있는지, 분류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지, 불릴레오의 브랜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 사업처럼 찾아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워런 버핏이 이 얘기를 벌써 지금 88세 노인인데 70년 전에 18세 때 이걸 보고 야 너무 혁신적이다. 너무 혁신적이다. 다들 주가 보면서 투기로 생각했는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 그 당연한 진실을 왜 몰랐을까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를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때 0.1%였으면 지금 한 1%나 될까요? 99%는 도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보면 얼마나 대단한 아이디어인지가 놀라운 거죠. 워런 버핏이 그걸 70년간 유지해서 본인이 100조 이상을 벌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와디지 펀딩 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와디지 투자하신 분들은 단타를 치고 싶어도 저희 두물머리 주식을 단타를 칠 수가 없잖아요. 단타를 칠 수가 없으면은 잊어버리실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말이 되나? 그제서야 진짜 주식 투자자가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읽어요. 당신 하루 종일 뭐 하십니까? 라고 워런 버핏한테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회장으로서 600조가 넘는 기업을, 현재는 600조가 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으로서 하루가 얼마나 바쁘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결제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사인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워런 버핏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루 종일 읽는다. 책 많이 보고요. 투자 관련 책도 있겠지만 뭐 인문학 책 전반적으로 많이 읽는 것 같고요. 워런 버핏은 남의 분기 보고서나 이제 연간 보고서 보는 게 취미예요. 연간 보고서 되게 두껍잖아요. 여러분들도 다트 들어가시면 연간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사업 계획서 잘 쓴 거는 정말 재밌어요. 주석까지 쫙 보시면은 별게 정말 많은데 저는 그래서 경영 교과서 몇 번 더 읽는 것보다 연간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 거의 주석 더 읽으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재무 분석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데 워런 버핏도 이렇게 합니다. 연간 보고서를 계속 읽어요. 남의 거를 그냥 1년 내내 읽고 그 다음에 일간지 읽을 테고요. 월스트리트 저널 추천하고요. 포춘지 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책 보고 흥미로운 보고서 나오면 흥미로운 보고서 보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워런 버핏한테는 그게 원자재인 거죠. 그 책으로 읽는 것과 그 뉴스로 읽는 것, 그리고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보고서를 읽는 것이 그분이 하는 일상의 전부입니다. 버핏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단 1도 읽지 않는다. 전혀 보지 않는다. 나 혹시 머리 잘라야 됩니까?를 미용실 가서 물어보지 말라. 미용실 가면 무조건 머리 자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파마하셔야 됩니다라는 답밖에 안 나온다. 금융인에게 가서 나 회사 하나 인수해야 될까? 하나 팔아야 될까? 나 뭐 주식 좀 사야 될까? 물어보면은 답이 너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금융을 잘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요. 가치 투자를 좀 트레이더 관점에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치 투자는 싫고 트레이딩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도 일리가 있었겠구나. 워런 버핏도 천재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버랑 테슬라 두 개 중 하나 고르는 중인데 고민되네요. 워런 버핏의 기준으로 본다면 워런 버핏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둘 다 미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워런 버핏은 다독 다음에 5번째로 나오는 건데요. 투자 안 했을 거예요. 둘 다. 왜냐면 분석이 어려우니까.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는 이제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셋 중 하나로 분류를 한다고 해요. 1번 투자한다. 2번 투자 안 한다. 3번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다 펜딩이에요. 다 미뤄두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면 검토하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검토한다. 쉬워졌을 때 검토한다. 쉬워졌을 때 검토해도 충분하다. 어렵다는 거는 누군가 어렵게 만들어 놨거나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화려한 미사 요구가 많이 끼게 마련이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는 엄청나게 다독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비인간적일 정도로, 초인일 정도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관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뉴스의 맥락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거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네. 이런 내공과 일하는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해요. 2m짜리 장애물이 있고 30cm짜리 장애물이 있을 때 2m짜리 장애물을 노력해서 뛰어넘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30cm짜리 장애물로 옮겨와서 선택과 집중을 해라. 30cm짜리만 뛰어넘으면 되는 싸움인데 세상에 널려있는 것들이 기회인데 굳이 어려운 기회를 가지고 낑낑대고 있지 마라. 자기가 잘하는 Circle of Competence 혹은 자기가 정말 강점이 있는 영역, 자기가 정말 잘하는 영역에 가서 자기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충분한데 왜 잘 모르는 영역까지 가서 기웃거리냐. 기웃거리지 마라.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돈으로 베팅해서 큰 손실을 내지 마라. 이쪽에 투자하면 100% 돈이 되는 걸 아니까, 100% 아니어도 99%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이쪽에 돈 넣어갖고 돈 버는 게 세상에 제일 즐거운 일이잖아요. 또 넣었더니 또 이겼어. 또 넣었더니 또 이겼어. 또 넣었더니 또 이겼어. 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영역에 굳이 가갖고 혹시라도 돈 날리면 기분도 상하고 주주들한테도 미안한데 자기 평판도 나빠지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기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래서 우버랑 테슬라의 경우라면 둘 다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둘 다 어렵다라고 생각했겠죠. 자신이 산 주식을 어린아이에게 5분 안에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보유하지 않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맞아요. 핵심 아이디어가 남들이 모르는 아이디어면 더 좋지만 본인이 핵심 아이디어를 단순하게 요약해서 그 아이디어가 틀리지 않는다는 굉장히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제 관점은 되게 분명해요. 무슨 시클컬한 디램 가격이 출렁이고 디램 수급이 미국에서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차리느니 마느니 미중 무역 갈등이 생겨갖고 좀 재고를 소진한 이후에 재고를 다시 쌓는다고 다시 주문이 들어와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막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근간에 저에게 요약하라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인력들을 데리고 있다. 즉 취업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에 있지 않아도 되는 최우수 인력들이 사실은 구글이나 아니면 해외로 유출됐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에 갔어야 됐거나 아니면 돈만 더 받으면 다른 기업으로 옮겨 써도 되는 엘리트들이 삼성전자에서 노는 한이 있더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왜? 장각이 좋으니까, 어머니가 원해서, 아버지가 원해서,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그래서 엘리트를 유지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재고 엘리트의 레벨이 삼성전자와 2등 회사와의 격차가 너무너무 발생해요. 삼성전자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재고 엘리트, 유휴 인력들이 언제든 스텝업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저희 10년 전 가설이었고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삼성전자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1등 전략을 쓰든 2등 전략을 쓰든 최소한 2등은 쫓아갈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금은 제가 이 책을 University of Berkshire Hathaway를 읽고 버핏에 대해서 조금 느낀 바들을 설명드렸고요. 7개를 적었는데 5개 설명드리면서 대부분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제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와요. 부의 확장이라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약간 민망한 제목인데요. 제가 장단컨대 이거 제가 10년 후에는 이 제목 때문에 약간 이불킥을 할 것 같아요. 요새 이 부의 모시기가 너무 유행하고 있으니까 약간 저만 해도 약간 피로감이 있거든요. 제목 좋나요? 다행인 거는 이제 커넥트다. 커넥트 부의 확장. 다음 주 수요일 이제 8일부터 나오고요. 전자책으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많은데 전자책으로도 출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오디오북을 제가 제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볼까도 싶어요. 출판해주는 곳이 다산북스인데 다산북스 유명하죠. 부의 확장 구매 예약했습니다 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예약해주셔서 베스트셀러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욕심인가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책이 어떤 분들은 정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40, 50대 분들은 돈에 대한 재무적 감각이 너무 없었다. 그게 너무 후회되는데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하면서 감탄은 하지만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20, 30대 분들이, 특히 20대 분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이라도 제가 영감을 줄 수 있고 20대 때 이런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그런 흔적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돈에 대해 관심이 좀 생기려고 했는데, 돈을 많이 벌려면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 대한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정말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선물 주셔가지고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물 안 주셔도 본인이 읽으시고 친구한테 그 책을 주셔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고 공감대가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 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면서 내일 아침에는 자신이 평생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전화 한 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도록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